두 잔만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이렇게 지금.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GV의 진행을 맡은 영화독계의 김요나단 에디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화 빗자루 금붕어대다의 감독님이신 김동주 감독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관객분들과 영화 함께 보셨어요. 지금 무대 앞으로 나오실 건데요.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GV는 한 50분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저는 간단한 인사말이나 진행을 위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바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늘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 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2011년 이후로 상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작년 대전의 소소아트 시네마에서 거의 13년 만에 다시 상영이 되었어요. 혹시 이 영화를 개봉 당시나 개봉 첫 공개 영화제 당시에 보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실까요? 그렇다면 대전에서 보시고 오늘도 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대전에서 처음 보고 그때 영화가 너무 좋았어서 이렇게 오늘 상영회를 계획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 다시 이렇게 상영회를 추진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컬트 영화 같은 인기를 다시 얻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감독님의 인사말이나 소감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달 정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12월 14일 날 대전에 있는 소소아스 시네마에서 기획전에서 영화를 포함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빗자루 이 영화를 위해서 그때 잠깐 내려가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실 때 그 관객 중에서 우리 김요나단 에디터 진행자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보러 온 거예요. 인사해서 영화가 재밌는데 이거를 서울에다 자기가 한번 이 극장에서 소개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상영하는 게 어떠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대전에서 할 때는 그 극장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거고 이거는 관객분 중에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에디터 김요나단 덕분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감개무량하고요. 이 영화를 제가 제작한 게 2007년도에 촬영을 하고 2008년도에 완성을 해서 2008년도에 전주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영화제도 갔다 왔지만 국내 개봉은 2010년도 9월 말 10월 초 이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DVD도 출시 안 했고 다른 데도 절대 이렇게 안 해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가지고 감개무량하고 또 그때 봤던 관객분들하고 지금의 관객분들하고의 느낌이 어떤가도 궁금하고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질문 받아보면서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GV 시작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 하면은 바로 촬영 방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정된 카메라에 광각으로 잡는 디포커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영화의 감상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CCTV 같다라는 감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촬영 방식이 혹시 각본 작성 이전인지 아니면은 작성 도중이나 아니면 작성을 마치고 결정된 건지 이런 촬영 방식이 결정된 시기라던가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촬영 시나리오를 쓰면서 CCTV 앵글을 좀 많이 롱테이크를 쓴다거나 CCTV 앵글을 차용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떻게 이 카메라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뭐 비슷하게 가거나 앵글을 좀 틀거나 이렇게 미리 설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촬영 방식에 대해 CCTV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연극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구도가 마치 약간 연극과 영화의 경계가 흘렸던 초기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연극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주연 배우님이신 유순웅 배우님은 원래 연극 쪽을 전문으로 하셨고 이 영화가 첫 영화 출연작이세요. 그래서 혹시 캐스팅 과정에서 배우님이 연극 쪽을 하셨던 것을 감안하시고 캐스팅 하셨던 건지 유순웅 배우님의 캐스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이거는 스타 배우보다는 일반인 그러니까 좀 알려지지 않은 배우가 훨씬 이 영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뭐 누구는 뭐 안성기 씨가 뭐 그냥 출연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절대 저는 뭐 홍보는 좋겠지만 작품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스타 배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 배우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우연히 이제 그 염쟁이 유 씨를 알게 됐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또 TV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있었고 또 굉장히 혼자서 1인극으로 염쟁이 유 씨가 상당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지게 한 시점에 저도 이제 그런 포스터를 보고 홍보 전달을 보고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분이 연극 배우라는 거 그런 걸 떠나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왠지 제가 하는 이 역할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영감이랄까 딱 저한테 떠올랐어요. 그래서 연극을 보고 충분히 이제 뭐 영화에 대한 매체에 대해서는 안 해봤지만 그거는 어차피 제가 컨트롤하면 되니까 본인 의사한테 타진해보자 해가지고 연극을 보고 한번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게 돼서 캐스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처음에 들었었는데 실수 순서를 잘못 잡았네요. 지금 드리려는 질문이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고시원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그림자잖아요. 현재에도 그렇지만 이 영화가 처음 제작되었을 당시에도 계속돼서 사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던 공간인데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당시에 고시원을 소재로 한 첫 번째 영화로도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시원이라는 소재를 정하게 되셨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고시원이 그때 많이 생겨가지고 시내 곳곳 우리가 고시원 그러면 사실 이제 고시촌에 있는 고시 공부를 하는 뭐 공무원이든 노량진이든 신림동 뭐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녹두거리 근처에 있는 고시원들이든 이렇게 처음에 출발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내 곳곳의 대학가 근처에도 고시원이라는 이름 또 고시텔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거의 이제 젊은이들 내지는 그 값싸게 월세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삶의 수단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새로운 쪽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막 구상할 때가 나이가 이제 한 40 정도 초반이 막 될 때 이게 이제 구상을 했는데요. 친구가 고시원을 그 시내에서 그 성신여대 앞에서 고시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고 진짜 친한 동기였는데 한번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고시원이라는 것을 직접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 정형화한 벌집처럼 정형화된 틀에서 딱딱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 뭔가 그냥 우리 이렇게 못 사는 그냥 일반 동네가 아니라 딱 규격화된 어떠한 그런 동네로서의 정형화된 느낌이 하나의 그 미술 어떤 그 구도처럼 저한테 딱 뇌리가 박혔어요. 그래서 여기다 카메라를 들이대서 여기에 있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담고 싶다. 그들의 일상을 한번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롱테이크를 하고 뭐 카메라 움직임 없이 고정적인 거로 가고 뭐 CCTV라고 하자 CCTV로 해보자라는 것이 그때 이제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제 그 떠올랐던 거를 그 영화의 이미지로 쓰자. 그런 느낌을 그렇게 아마 스타일적 카메라적 측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신림동이라든지 이런데 뭐 노량진이라든지 이런데 공부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좀 더 들어가서 그분들과 가까이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고시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용직 노동자나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와서 순수하게 값싸기 때문에 기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고시원에 저기 다부터 고시원으로 있는 영화의 촬영 장소로 일부 쓴 곳에 제가 한 1년 살았어요. 직접 살면서 느낀 바를 그대로 이 영화는 사실 느낀 바, 직접 본 바를 그대로 넣은 것을 조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사실 가끔씩 영화제 GV 같은 데 가보면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다 해놓고 시간 대부분 차지하는 모더레이터들 한두 분씩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벌써 10분 지나가지고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받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질문을 한 명당 하나씩만 해주시고요. 만약 질문할 게 더 있다 하시면은 다른 분들 질문이 없을 때 또 들어주시면은 그때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바로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여기 맨 앞에.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제목이 그냥 제일 궁금해요. 왜 빗자루 금붕어대다라고 했는지 궁금하고, 영화 초반에도 이제 금붕어 나오면서 이제 먹이를 주고 또 이런 장면들이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섬, 그런 것 때문에 잘 못지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감독님이 거기서 1년 제가 과거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동네가 저도 신림동이거든요. 익숙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서베이지를 거기 촬영 신림동이 되게 고시촌이 또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하필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이거 시나리오를 감독님의 본인의 직접 그런 실제 경험담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지, 어디까지가 경험담 들어가고 실제하고 영화 다른 점은 뭔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제목과 일단은 촬영지, 제목. 섭외.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 네. 다른 분을 하고 나서 또 제가 없으면 많아요. 또 제목은요. 맨 처음에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는 주인공 이름을 그냥 적었어요. 장필로. 근데 이제 이게 시나리오 완성하고 나서 저도 이제 다시 영화로 완성된 걸 보고 하면서 주인공의 그냥 이름을 쓰는 것보다
뭘로 할까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뭐 빗자루도 있었고 뭐 근데 빗자루로 할까 하다가 빗자루 금붕어 뭐 이렇게 금붕어도 키우고 금붕어 그 나름대로 또 붙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빗자루 금붕어 되다 뭐 이런 것은 하나의 특별하게 논리적으로 여기서 설명되는 건 전혀 없어요. 예, 여기서 그런 뭐 특별한 논리적인 장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지은 거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제목은 그렇게 지었고요. 또 촬영지 촬영 네.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데. 거기가 제일 쌌습니다. 제가 제일 알아봤는데요. 그 동네에서 산꼭대기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촬영하기도 쉬웠고 왜냐하면 소음도 별로 없고 또 외져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환경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거기 있는 곳이 거기 그 다부토 고시원에 제가 1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 촬영 무대를 그곳으로 잡게 됐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실까요? 아, 네, 저기 여성분께. 안녕하세요, 김동준 감독님. 좁은 어항 같은 고시원 속 쓰레기보다도 빗자루로 살아가려는 인물을 보며 서울 변두리의 모습이 와닿게 느껴졌습니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환경도 배경도 감정으로도 아웅다웅 몰아붙여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들은 결국 궁지로 내몰린 냉정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 그들에게 살아감의 원동력이었을지에 대한 그 인물의 관점에 대한 생각과 감독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미리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삶의 원동력이요. 그분들한테는 사실 삶의 원동력이 이 등장인물에서는 사실은 장필이라는 주인공에서는 원동력인 것보다도 생존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근근히 살아가야 된다. 일용직 노동자를 하고 이렇게 뭐 하루하루 벌고 끼니를 걱정하고 미래가 비전이나 미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로 그렸고요. 저는 특별하게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처지가 못 된다. 예,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척박한 삶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약간 모습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그 생존권의 투쟁에 몰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저희 뭐 하고 싶은 비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단 먹고 살고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비전을 생각하는데 비전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사실 한 2달 전, 3달 전에 KBS의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나가더라고요. 한 10시쯤에 매주 나가요. 근데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근데 그게 50분짜리 프로그램 보는데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제가 찍은 그 무대가 또 촬영이 또 돼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페이지 줍고 그런 노인들 인터뷰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더 양극화는 심해졌고 그런 분들은 뭐 무슨 어떤 복지 문제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 제도는 금액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계속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구나. 제가 찍은 거하고 나아진 게 없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 생존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면 어떨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뭐 인생이 다 망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말하자면 뭐 일자리도 없고 막 저도 그렇게 되면 저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도 찍으면서도 했습니다. 거기 살면서. 예, 그래서 원동력 삶의 원동력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존 첫 밑바닥에 있어서 살아가야겠다는 몸부림 이렇게 대답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네, 하얀색 계열로. 이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분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담아내는 공간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그 어떤 광각으로 잡아내는 점, 그리고 이제 위에서 하이 앵글로 잡거나 전체적으로 더치 앵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일관되게 담는 부분이 되게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느낌, 일관된 어떤 스타일이 유지된 그 장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장면에서는 이제 조금 높이라던가 그 기울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평이한 그런 샷들도 있었는데, 그 두 스타일 간의 차이의 어떤 의도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촬영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로 스타일을 일관되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촬영을 할 때 카메라맨 있잖아요. 촬영 감독, 카메라맨하고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찍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카메라맨은 나름대로 저보다 사실 저는 이것이 장편은 첫 작품이었고 카메라맨은 저보다 경험이 많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이 많고 뭐 큰 것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아니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찍으려고 하고 구도 맞춰 찍는데 저는 그걸 파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저하고 그 간극,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그걸 좁히지 못했었어요. 하자고 해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거 저는 남들은 전부 이쁘게 찍고 멋있게 찍고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찍어왔는데 저는 그걸 파괴하고 이상하게 찍어달라 틀어달라 CCTV처럼 찍어달라 너무 자연스럽다 약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못 찍는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이건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촬영을 잡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회를 나가면서 이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맞춰보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초창기 찍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뭐 포스터 붙이는 거하고 그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그나마도 안정된 구도는 처음에 내 의도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자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고 이게 두렵다. 막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섣불리 못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옥상 있죠. 옥상은 이제 그 옆에 다른 건물의 옥상입니다. 그 제가 있는 살던 그 다부토보션 촬영 옥상은 다른 데인데 거기를 쫙 찍으면서 제가 원하는 앵글을 이거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맞췄어요. 그랬더니 찍어보더니 그때 제 생각대로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따라주면서 제 의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찍은 것들 골목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카메라맨하고는 주로 이제 갈등 없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나 또 그런 것만 있으면은 영화가 좀 뭐랄까 메말라 보이기 때문에 한두 개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정적인 앵글은 그 특히
골목이나 이렇게 벽이 없는 곳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대상물이 없으면은 위에서 찍어서도 사실은 그게 느낌이 별로 안 살아요. 벽이라든지 이런 선이 있어야지 제가 원하는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약간은 평이하게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도 이제 그 물건 사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고, 그건 뭐 괜찮은데 나머지 것들은 저하고 마찰이 초반에 있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그 촬영했을 때 에로점 내지는 촬영했을 때 카메라맨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촬영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뭐 제작비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맞춰가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수용하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뒤쪽에 손 드신 분께서 네, 저분께 마이크 전달. 사실 저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저도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과 이제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좀 일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그 태극기가 산 정상에서 그 땅에서 무슨 상자 같은 걸 꺼내고 그 태극기를 빼가지고 그 장면에서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장면 맨 처음 할 때 이게 기울여져서 찍었다는 거를 못 느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산 정상으로 걸어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구나, 그걸 이제 그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 정상 그 인물이 땅을 파가지고 상자를 꺼내고 그 뒤에 이제 태극기 태극기에 꽂혀 있는 게 이렇게 뒤에 나오고, 그때 시작할 때는 기울어져 있는 걸 못 느꼈다가 중간에 이제 도끼를 가지러 그 바위산 꼭대기로 다시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거 기울어서 찍은 거였구나, 이제 그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깃대만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 때 깃대가 원래 비스듬히 꽂힌 게 아니라 원래 똑바로 꽂혀 있었는데 그 앞장면에서 이렇게 기울여서 찍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닫고 되게 좀 촬영을 되게 흥미롭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질문을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건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했었는데, 앞선 질문이랑 이제 감독님 대답해 주신 걸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태극기라든지 산에 올라갈 때라든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울인 건 아니고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그 기울인 것보다는 부감인데, 부감으로 찍지만 이렇게 선이 옆에 이렇게 선이라든가 그러니까 고시원 골방에서 위에서 찍는 거라든지 옥상이라든지 골목 이런 것들은 사실 부감으로만 찍어도 뭔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광각이기 때문에, 광각 카메라는 이렇게 조금만 거리감이 있어도 이렇게 쫙 이렇게 선이 이렇게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카메라맨이 이제 알아서 풀샷을 잡더라도 약간 이제 그런 그 광각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도 그 효과를 나기 때문에 제 의도대로 잡아준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앵글이 그렇게 일부러 다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저한테는 그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보셨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100% 이렇게 틀어 보이게끔 느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 광각이기 때문에 광각 카메라에서 오는 그러한 조금 왜곡된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 둘째 줄 분께 바로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보면은 영화에 어떻게 보면 그 대사가 있는 여자분은 그 모니터를 팔고 이렇게 당하신 분이랑
그다음에 초반에 그 조각을 사신 분 이렇게 두 분이 나오는데 제가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엔딩 크레딧 보니까 같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엔딩 그 이름이 똑같아서 그거를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 다른 역할인데 같은 분이 하셨거나 아니면 장소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 화장실로 보이는데 다른 데도 아까 옥상은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추가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거는 지금 다른 장소에서 찍은 게 뭐냐 이런 고- 거죠. 고시원 화장실로 보이는데 뭐 다른 화장실에 찍었거나 그런 식으로 좀 사실과는 다른 연출을 하시는 게 있는. 그거는 없고요. 요게 이제 세 군데 여기 옥상은 고시원이 다른 고시원 옥상인데 지금 폐고시원입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시원이 세 군데 찍었어요. 건물이. 근데 옥상 건물은 옥상 장면은 다른 고시원이 별도로 있고요. 옥상 장면이 있는 고시원은 별도의 건물이고 화장실하고 고시원에 장필이 사는 곳하고 복도 요거는 또 한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는 영업을 안 하는 고시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 제가 살았던 곳은 복도 이런 것은 이제 살기 때문에 그 섭외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장이 있는 거하고 외곽 거기는 외곽하고 그 신발장 거기는 다른 고시원. 그러니까 고시원인데 그게 이제 약간 거리가 멀진 않아요. 멀지 않은 곳인데 그렇게 나눠서 찍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환경은 다 똑같아요. 제가 살았던 고시원도 화장실이 별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 고시원 이렇게 엄마가 봤을 때 이렇게 장필이 나오잖아요. 원래 내려가야지 그게 그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실이.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 화장실 가려면 추워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나왔다가 나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통이라든지 뭐 페트병에다가 오줌 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건 뭐였죠? 그 여자 배우분이 같은 분이 두 가지 역할 하신 거랑 혹시 다른 분도 그런 분이 있는 그 의도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사실은 시나리오 쓸 때는 같은 사람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 배우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 했는데 촬영하기 전에 콘티를 작성하고 뭐 나름대로 할 때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광각이고 이거 멀지 않습니까? 저 롱숏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도 괜찮겠다. 근데 비슷하지만 그걸 그 사람이 1인 2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클로즈업이 거의 없으니까 관객분들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알았을 때 그런데 묘한 그 영화적인 분위기가 또 그 색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같이 났어요. 1인 2역 해도 그랬을 경우에 또 영화가 또 색다른 맛이 있네.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과감하게 그렇게 1인 2역으로 다역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확연하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완전히 뭐 같은 사람이라고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느꼈는지 또 제가 생각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했는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분은 1인 2역은 없으신 거죠? 다른 분은 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되고 없으시다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네 저기 검은색 옷 입은 분 있으시니까 여기 먼저 할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제가 느끼기에 이미지 자체는 되게 사실적이라고 느꼈어요. 뭐 앵글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일단 테이크도 굉장히 길고 심도도 깊고 근데 반면에 그 내러티브는 좀 불교적인 색채도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뭔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영화 고유한 세계가 있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감독님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제 뭔가 이야기로서 어떤 게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쓰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사실 저는 이것이 무슨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 물론 제 영화보다 더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없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뭐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저보다 더 적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주류 영화들, 주류 상업 영화뿐만이 아니라 또 독립 영화 중에서도 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요새 다 논리적인 구조를 가져가잖아요, 내러티브를.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쭉 풀어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다른 영화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형식과 스타일의 무게를 더 뒀다고 봅니다. 이 제가 처음에 할 때. 물론 제작비 생각도 있었어요. 무슨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더 이야기를 풀면은 사실 제작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제작비 안에서 이게 사실 제작 지원을 영진이 제작 지원에 탈락을 하다 보니까 개봉 지원은 됐지만 제작 지원은 탈락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에서 번 돈을 좀 다 투입을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 문제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토리 내러티브보다 제 스타일, 형식 이런 걸 갖다가 압축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정샷 내지는 반복되는 한 장소 내에서의 공간에서의 대상물의 변화를 같은 샷에서 이렇게 내용을 바뀌는 것이 반복됐을 때 그것도 나름대로의 묘한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러티브 구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축소되고 그런 형식 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더 중점을 뒀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분만 받고 이제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 계속 나무 깎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의 조각을 이제 옥상에다가 두고 다른 남자가 이제 조각을 보다가 옮기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나무 깎는 장면을 주기적으로 넣은 의미나 아니면 또 마지막 장면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또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여자 이렇게 조각상을 완성하는 걸 두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설정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질문이 마지막에는 뭐였죠?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장면에 이제 옥상에서 네. 조각을 만들어 놓은 거를 두고 또 다른 남자가 그걸 보다가 네. 살짝 옮기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에 약간 의도가 좀 글쎄, 그거는 이제 그분이 사실은 좀도적으로 설정됐잖아요. 그분이 그 앞에 있는 그 문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그분은 굉장히 모호하고 좀도적 성향이 있는 분인데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없으면 늘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안 났잖아요. 그분이 좀도적 성향이 있지만 이거는 작품이다. 내가 가져갈 만한 것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사람 방에서 한번 나왔죠. 저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내가 뭐라고 할까 약간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면은 너무나 이거는 내가 그것까지는 가져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 그냥 다시 놓는 장면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그걸 섬세하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더 그거는 아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을 더 그 작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하는 과정을 좀 넣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없으시면 제가 좀 네, 여기 둘째 줄에 남성분께. 영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특히 나무를 깎는 장면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 된 것 같고 그 장면들이 참 좋았는데요. 그 조각 같은 경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나무 조각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많이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 초반에 만들었었던 돼지나 두꺼비 이런 조각들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곡선도 그 유려하고 엄청 퀄리티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도된 장치였는지 또 그리고 그 앞에 만들었던 조각들은 사실 조금 되게 부드럽기는 해도 어쩌면 조금 투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각들을 준비하실 때 소품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독립영화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근데 사실은 골목 찾는 예를 들어서 골목이라는 씬도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찾아냈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만약에 상업 영화라든지 이런 거 같았으면 저거 비슷하게 만들죠. 뭐 기생충 같은 영화 보면 거기 그 왜 반지하 그 건물 자체를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상업 영화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찍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장면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면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작을 하고 또 없는 돈에 제가 또 이거 사실 뭐 흥행 목적으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게 섬세하게 그런 것들도 표현을 사실은 처음에 그것도 빌려온 거거든요. 그거 빌려와라. 왜냐하면 직접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작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어떤 그 작가한테 조각을 하는 나무 조각을 하는 작가한테 그걸 빌려오기 위해서는 그런 조각 작가를 찾아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여자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색깔도 비슷하고 약간 비슷하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소품하는 그 담당자가 그거는 비슷한 질감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또 연기자가 그걸 또 깎는 과정에서 그것도 사실 직접 깎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사실은 좀 그렇게 약간 연결이 되게끔 그런 것도 좀 보여준다거나 자연스럽게 그분의 좀 색감이나 질감도 비슷하게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영화가 이거는 잘못했구나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죠. 보면 볼수록. 근데 그것이 다 시간과 제작비가 한계. 그래서 독립영화의 한계가 그 관객들한테 제작비가 없어서 그런 한계를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이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작비가 많았으면 뭐 반지하도 찍고 고시원 자체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세트에서 찍어야 되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제일 큰 방이 그 방 끝방이었거든요. 장필이 있는 방. 거기에 스태프들하고 카메라 뒤에서 바짝 붙으면은요. 거기는 진짜 거기 다 나가고 저하고 카메라면 조명 몇 사람 네 사람만 벽에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우 레디고 부르고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한쪽에 터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트를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이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또 애착이 또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준비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분. 그러면 저도 빨리 질문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도 정말 많이 공감 가고 정말 제작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도 많은 집을 다니면 독립영화 워낙 좋아하니까 감독님이나 배우들 많이 얘기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제작비 지원을 받는다면 감독님께서 어떤 영화를 좀 꼭 만들고 싶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뭐 구상하고 있는 영화 혹시라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구상하고 있는 영화하고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제작비를 전제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좀 마음껏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다면. 네. 혹시 말씀드리면 만약 지금 제작비가 들어간다면 영화에서 좀 더 개선하고 싶은 거랑 그 다음에 차기작 준비에 관한 거죠. 네. 근데 우선은 차기작 관련 질문에 약간 좀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도 같이 얘기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영화에서 뭔가 좀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개선하고 싶었던 것들. 네, 약간 좀 더 제작비가 들어간다면 좀 더 바꾸고 싶었던 거던가 이런 것들이요. 제작비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 영화 말고 어떤 차기작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영화를 좀 마음껏 만들고 싶으신지 그걸 말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슨 액션 뭐 이런 쪽은 전문이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이 독립영화 쪽에 이런 쪽에 저예산 영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몇몇 흥행 감독이 되면은 뭐 자기 상상력대로 뭐 미국 자본도 쓸 수 있고 상상력대로 하는 감독은 이제 흥행으로서 성공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독립영화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무한정 상상력을 펼 수가 없는데 뭐 어느 정도 제작비 지원이나 그 상업영화 틀이라든지 뭐 저한테 뭐 어떤 작품에 대한 간섭이 없다면은 하고 싶은 소재는 좀 있기는 그거는 이제 좀 지금보다 좀 이제 스토리가 이거는 이제 스토리보다는 스타일이나 형식이나 이런 쪽에 했다면은 좀 더 스토리라 내용을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다음에는 좀 스토리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형식과 스타일은 조금 낮추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네, 사실 저도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왔지만 대전에서도 질문이 정말 많았어서 오늘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랑 아예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주제여도 좀 약간 상세한 부분은 다르거나 이런 식의 정말 다양한 질문이 나와서 감독님도 그렇고 진행자인 저도 그렇고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당시 호평하신 평론가님들 중에 김병규 평론가님은 2018년에 한국 영화의 숨은 걸작을 뽑는 설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빗자루 금붕어 대사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김동주의 두 번째 영화를 기다린다 라고 코멘트를 하셨어요.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모두 김동주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를 기다리는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벌써 공개된 지 2008년 기준으로 한 17년 정도가 흘렀어요. 혹시 차기작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라든가 GPD라든가 계획 단계인 게 있으신지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화관을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작품이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서도 다시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고 관심 가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요. 또 우리 지난달에 그 대전의 소스하우스 시네마뿐만 아니라 여기 픽처하우스도 제가 또 이렇게 또 알게 됐고 또 우리 김연아단 에디터님도 영화 애호가로서 앞으로 또 이제 그 공부를 또 할 생각이 있어요. 뭐 영화를 만들거나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지켜볼 것 같고 저도 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사실은 영화를
거의 생각을 안 했었어요. 또 그 고생을 하고 또 독립영화를 또 찍으면 사실은 또 자본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상업영화 이런 쪽에 또 타협을 또 해야 되나 뭐 별 생각도 다 하고 여러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은 더 이렇게 또 호기심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제 영화가 처음 공개되고 나서는 저게 뭐야? 뭐 이상한데 이런 관객분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관객분들 중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저한테는 흥미롭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다음 작품에서는 또 저한테 힘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저한테 큰 용기가 돼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승부를 보자. 죽기 전에라도 한번 더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색다른 작품으로 또 제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시각과 스타일로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내용에 충실한 스타일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한테 이것이 큰 힘이 되고 또 질문해 주신 거에 또 힘이 돼서 또 이렇게 김윤하다님 에디터 덕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얼마 전부터 구상한 몇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소재를 해가지고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픽처하우스에서 상영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곳에 소문 내주시면은 좋은 거지. 사실 오늘 이 상영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이 영화를 틀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몇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 또 이렇게 영화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영화 좋으셨으면은 오늘 관객분들께 엽서라던가 저기 걸어둔 포스터 이런 거랑 같이 한번 소문도 내주시고 그러면은 감독님이 차기작 만드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바로 다음 상영이 있어서 감독님께 사인 받고 싶으시다거나 GV에서 못했던 질문이나 감상평, 이야기 같은 거는 퇴장 후에 로비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